조선왕조 500년 한편으로 보는 역사 대서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엄청난 기록물은 무려 2,000건이 넘습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읽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영규 작가의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 500년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96년에 처음 나온 이후 2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방대한 실록을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대표적인 대중 역사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왕조 500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의 탄생, 피로 얼룩진 시작. 1192년 고려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던 이성계가 위화돼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한 사건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제시한 역성혁명론, 즉 하늘의 뜻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왕조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뒷받침된 계획된 혁명이었습니다. 1192년 이성계는 조선의 초대 왕태조가 됩니다. 하지만 새 나라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5째 이방원이 문제였습니다. 정도전은 막내 방석을 세자로 세우려 했어요. 왕자들 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을 어린 왕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고 야망도 대단했죠. 결국 1차 왕좌의 난이 터집니다. 이방원이 정도전과 그의 일파 그리고 이복 형제들까지 제거해버립니다. 피해 숙청이었죠. 태조 이성계는 충격을 받아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넘깁니다. 이가 바로 정종입니다. 하지만 정종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이방원의 그림자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왕좌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방원이 형인 방간을 제거하고 마침내 1400년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냉혹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처남들까지 제거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해서 백성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했고 거북선 개발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자신이 피로 얼룩진 길을 걸었기에 아들만큼은 성군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종입니다. 황금기의 도래, 세종대왕. 1418년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즉위합니다. 세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한글이죠. 하지만 세종의 업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종 시대에는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정부의 명재상 황희와 맹사성, 천문학의 천재 장영실, 음악의 귀재 박연, 그리고 집현전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죠. 장영실 이야기가 특히 재미있는데요. 그는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등용합니다. 장영실은 자경루라는 자동 물시계, 측우기, 앙부일구 같은 과학기구들을 만들어냈죠. 조선의 과학혁명을 이끈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443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양반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우리만의 글자를 쓴다니 오랑캐가 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죠.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세종시대는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시기였죠. 세종의 아들 문종도 현명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은 다시 한번 비극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왕위 찬탈의 비극, 세조. 단종은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문종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불러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 중에 황보인, 김종서 같은 충신들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왕실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어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는 야심이 넘쳤습니다.
조카가 왕이 되는 걸 보면서 자신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15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린 사건이에요. 김종선은 집에서 수양대군에게 직접 죽임을 당하고 황보인과 그의 일족도 몰살당합니다. 피해 숙청이었죠. 그리고 2년 후인 7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강요합니다. 단종은 울면서 왕위에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사육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다가 발각되어 끔찍하게 처형당합니다. 세조는 더 나아가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비운의 왕자 단종의 슬픈 이야기죠. 세조는 왕위를 찬탈했지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키우고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피부병에 시달렸고 늘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세조의 아들 예종도 짧은 재위 후 세상을 떠나고 손자 성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시대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는데요. 이때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죠. 그리고 성종시대에 중요한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살인파입니다.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지방의 성리학자들로 훈구파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조선 중기의 정치를 크게 흔들게 되죠. 폭군의 시대, 연산군, 성종의 아들 연산군,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입니다. 연산군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밀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그가 어렸을 때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던 윤씨는 질투심이 많았고 결국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을 일으켜 폐위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연산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천거홍 4년 임사홍이라는 간신배가 연산군에게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연산군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갑자사화가 터집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능지처참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어버렸어요. 연산군은 이제 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쾌락만 추구합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흥청이라는 기생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밤낮으로 연회를 벌였거든요. 세금은 올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궁궐을 짓고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간언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매를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유흥 장소를 만들기도 했죠. 결국 1106년 신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중종 반정이에요.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개혁의 시도와 좌절, 중종, 연산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중종은 나름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조광조라는 뛰어난 개혁가를 등용하죠. 조광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치주의, 즉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우파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정치를 하려고 했죠. 현량과라는 새로운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인재를 뽑으려 했고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기득권층인 훈구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종에게 조광조가 왕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모함합니다. 결국 19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조광조는 사약을 받습니다. 개혁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죠. 중종의 아들 인종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동생 명종이 즉위합니다. 그런데 명종이 문제가 아니라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문제였어요. 문정왕후는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윤원형과 함께 20년 가까이 권력을 휘두르죠. 이 시기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또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화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대거 희생됐어요. 무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차례의 큰 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죽었습니다. 이를 사화의 시대라고 부르죠. 한편 이 시기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했고 결국 임꺽정 같은 의적들이 나타납니다. 임꺽정은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어요.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거든요. 전쟁의 폭풍, 선조와 임진왜란,
명종의 뒤를 이어 선조가 즉위합니다. 선조는 반개 출신이었는데 비교적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대에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그의 목표는 명나라 정복이었고 조선은 그 길목이었습니다. 문제는 조선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가까이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 군대가 약해져 있었고 신하들은 파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을 점령해버려요.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평양 그리고 의주까지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불을 지릅니다. 특히 노비문서가 보관된 장애원을 불태워버리죠. 왕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왜 노비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도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서 일본 수군과 맞서 싸웁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죠. 그리고 1592년 5월 한산도 대첩이 벌어집니다. 하객진이라는 독특한 전술로 일본 수군을 대파합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어요. 일본군은 보급로가 끊겨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같은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웁니다.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의병에 합류하죠. 명나라도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일본군을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됩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군은 철수하고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엄청났어요. 조선의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말이죠. 임진왜라는 조선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양반과 백성 사이의 관계도 변화했어요. 왕실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고요. 명과 청 사이에서 광해군과 인조,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원래 적장자가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중에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에 올랐죠. 광해군은 실용적인 군주였습니다. 전후 복구에 힘썼고 외교적으로도 명과 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이게 현명한 판단이었는데 문제는 서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광해군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유폐시킵니다. 이게 명분을 준 거예요. 1663년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능양군 이종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죠. 이게 조선의 16대 왕인조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외교적 감각이 없었어요. 후금, 즉 청나라를 무시하고 명나라만 섬기려 했습니다. 이게 화를 불렀죠. 1627년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조선은 어쩔 수 없이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이를 굴욕으로 생각하고 계속 명나라를 섬깁니다.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국이 되었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1636년 화가 난 청나라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병자호란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지만 완전히 포위됩니다. 추운 겨울 식량도 떨어지고 구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47일 만에 항복하기로 결정하죠. 1637년 1월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삼쾌국 오두례를 행합니다.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의식이었죠. 이 장면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복수를 꿈꾸다 효종, 인조의 뒤를 이어야 할 사람은 장남 소현세자였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9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혔어요. 돌아올 때는 신부 아담 샬과도 친해져서 천주교와 서양 과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어요. 인조가 아들을 싫어했다는 기록도 있고 어쨌든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17대 왕 효종이죠. 효종은 북벌을 꿈꿉니다.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군비를 증강하고 훈련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효종의 북벌은 현실이 되지 못했어요. 조선의 국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효종도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도 큰 업적 없이 지나가고 현종의 아들 숙종 때 조선의 정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환국의 시대 숙종. 숙종은 강한 왕권을 추구한 군주였어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당파 정치가 극에 달합니다. 이 시기에 환국이 반복됩니다. 환국이란 왕이 정치주도 세력을 바꾸는 걸 말해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수시로 정권이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됩니다. 숙종의 여인들 이야기도 유명하죠. 인현왕후 김씨와 희빈장씨의 대립 말이에요. 장희빈은 원래 궁녀 출신이었는데 숙종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죠. 하지만 장희빈의 권세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되고 장희빈은 사약을 받습니다. 무고의 옥이라는 사건에 연루되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 그리고 서인 내에서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숙종의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은 희빈장 씨의 아들이었어요. 재위 기간도 짧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 영조가 뒤를 잇게 됩니다. 비극의 부자 영조와 사도세자.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무려 52년이에요.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서 당파 싸움을 완화시키려 했어요. 나름 성군이었죠. 하지만 영조에게는 개인적인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였어요.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영조에게 심한 압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사도세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했어요. 사도세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옷을 입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기도 했어요. 궁녀들과 내시들을 이유 없이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심각한 정신질환이었던 거죠. 1792년 영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그리고 8일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주림과 더위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28세의 나이였어요. 이 사건이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로 기록되죠.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이 모든 비극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에도 20년을 더 살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즉 손자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이가 바로 정조입니다. 개혁군주의 꿈, 정조. 정조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진 왕이었어요.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어 왕권을 뒷받침했죠. 그리고 수원 화성을 건설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추모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정조 시대는 조선 후기 문화의 전성기였어요. 실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기도 하죠. 실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안정복은 역사학을, 홍대용은 천문학과 과학을, 박지원은 소설과 사회 비평을, 정양용은 정치경제학을 연구했어요. 특히 정양용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책을 써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어요.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죠. 박지원의 양반전, 호질 같은 소설들은 양반 사회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제가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을 주장했고요. 정조는 이런 실학자들을 등용하고 지원했습니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썼어요. 하지만 정조는 1800년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독살 의혹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의 개혁은 중단되고 맙니다. 쇠퇴의 시작, 순조와 세도 정치. 정조의 아들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척이나 신하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순조 때는 정순 왕후가 먼저 수렴 청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세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걸 말합니다. 안동 김씨는 무려 60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조순입니다. 이 시기 조선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세도가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삼정이 문란해집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토지세, 군역, 환곡 모두가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가혹한 세금 부역,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착취.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평안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밀란이에요. 5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비록 진압되었지만 조선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순조의 아들 헌종도 짧은 재위 후 세상을 떠나고 철종이 즉위합니다. 농부 출신 왕 철종. 철종은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그는 원래 강화돼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왕이 될 줄 몰랐죠. 철종은 사도세자의 손자였어요. 하지만 가계가 멀어서 왕실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영모에 연루되어 강화돼 유배됐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그런데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안동 김씨들이 철종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허수아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1849년 19살의 철종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철종은 아무런 권력이 없었어요. 안동 김씨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습니다. 철종은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던 거죠. 이 시기 삼정의 문란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1862년 전국적으로 밀란이 터집니다. 진주 밀란을 비롯해 수십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란이 일어났어요.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종교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학이에요. 최즈가 창시한 동학은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철종은 1863년 세상을 떠나고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고종입니다. 몰락의 시작, 고종과 흥선대원군. 고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합니다.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해응이 섭정을 맡아 실권을 장악하죠.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서원을 철폐했어요. 특히 서원 철폐는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서원은 양반들의 권력 기반이었거든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외국과의 교류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쇄국 정책을 고집한 거예요.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며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이를 물리쳤지만 조선의 쇄국 정책은 더욱 강화됩니다. 문제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청나라도 양무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문을 닫고 있었죠. 1873년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해요. 이제 권력은 고종과 명선, 광후, 민씨에게 넘어갑니다. 명선, 광후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민씨 일족을 등용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조선을 압박해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조선이 개항한 겁니다. 이후 조선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터져요.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탐관오리와 부패한 정부에 맞서 봉기한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탐관오리를 제거하라. 외세를 몰아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는 성공했어요.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죠. 하지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집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죠. 1895년 명선 광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을미사변이에요. 경복궁 안에서 조선의 왕비가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아관파천이에요. 조선의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간 굴욕적인 사건이었죠.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가 되어 자주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거예요.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이 이 조약을 찬성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조선의 마지막 순종. 1907년 고종의 아들 순종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황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꼭두각시였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해올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거죠. 하지만 일본의 침략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59년 동안 이어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거예요. 순종은 1926년까지 살았지만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그를 창덕궁에 가둬놓고 이왕이라고 불렀어요. 순종이 죽은 후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600길룡 만신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자, 여기까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건국부터 순종의 멸망까지 26명의 왕과 519년의 역사를 빠르게 지나왔죠.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왕들의 고뇌, 신하들의 충성과 배신, 백성들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같은 위대한 업적도 있었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국난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 같은 개인적 비극도 있었고 동학농민운동 같은 민중의 봉기도 있었죠. 특히 인상 깊은 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정신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미화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기록했고 심지어 왕도 함부로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기록 정신 덕분에 우리는 500년 전 조상들의 삶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박영규 작가의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방대한 역사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정리한 책입니다. 200만 부 이상 팔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모든 게 조선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조선왕조 500년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알고 기억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사 한 권으로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계사 정리하고 싶죠? 근데 책 한 번 펼치면 너무 방대해서 3페이지 읽다가 덮게 되잖아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큰 그림으로 딱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디테일은 좀 빼고요. 대신 흐름에 집중할 겁니다. 강 하나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까지 흐르듯이 세계사를 쭉 따라가 보는 거죠. 자, 시작해 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계사 전체가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로 그려질 겁니다. 일부 인류의 시작 농업혁명 이전 처음 인류는 대단할 게 없었어요. 그냥 동물 중 하나였죠. 먹고 자고 도망가고 가끔 사냥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불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로 요리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맹수도 쫓을 수 있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언어가 생기면서 협력이 가능해진 거예요. 저기 사자 있어가 아니라 내일 저 언덕 너머 사슴 잡으러 가자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약 1만 2천년 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농업혁명. 이때부터 인간은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엄청 편했겠죠. 매일 사냥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재산이 생기니까 계급이 생기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문명병의 시작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농업혁명 덕분에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문명이 됩니다. 이부 최초의 문명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4대 문명 얘기죠. 근데 이 문명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강 주변이에요. 왜냐고요? 강이 있으면 물이 있고 농사가 되고 배로 물건을 나를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문명은 늘 물가에서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세계 최초예요. 최초의 도시, 최초의 문자설 형문자, 최초의 법전.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이집트 파라오 피라미데오미라. 나일강 덕분에 매년 범람이 일어나서 땅이 비옥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피라미드 같은 걸 지을 여유가 생긴 거죠. 인더스 문명? 여기는 좀 신기해요. 도시 계획이 진짜 잘 돼 있었거든요. 하수도 시스템, 목욕 시설, 격자형 도로.
현대 도시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황허 문명, 중국 최초의 문명이죠. 이후 중국 왕조의 기반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부터 문명끼리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건도 나르고 아이디어도 나르고 기술도 나르고 인류 역사는 이제부터 교류의 역사입니다. 삼부 고대 제국시대 농업혁명으로 시작된 문명 경쟁은 결국 초대형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페르시아 제국, 세계 최초로 진짜 넓은 땅을 다스린 제국이에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까지. 근데 이 제국이 대단한 이유는 크기만이 아니에요. 행정 시스템이 미쳤어요. 길을 깔고 화폐를 통일하고 다민족을 포용했죠. 진짜 선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 여기서 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왕이 아니라 시민이 나라다라는 개념이죠. 철학자들도 여기서 나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들을 우리 지금도 답하고 있어요. 올림픽도 여기서 시작됐고요. 과학적 사고의 기초도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 자, 이제 세계사의 압도적 존재가 등장합니다. 로마, 법, 군사, 도로망, 수도시설, 공화정, 제국 시스템. 오늘날 서양의 기반 대부분이 로마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로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망이 유럽 전체를 연결했거든요. 동쪽에서는 같은 시기 동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제국이 생기고 아소카 왕이 불교를 퍼뜨립니다.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고 한나라가 유교 체계를 만들어요. 각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국 시스템을 완성하는 시기죠. 사부 사상혁명 종교의 시대. 기원전 기원 후 이 시기는 정말 특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새로운 사상들이 폭발하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인도에서 불교 석가모니, 중국에서 유교도교, 그리스에서 철학, 인도에서 힌두교 체계화, 그리고 조금 뒤 7세기의 이슬람교. 이 사상들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후 수천 년 동안 정치, 문화, 전쟁, 예술, 가치관 전부가 이 사상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세계사를 이해하려면 종교와 철학의 흐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오부 중세 교황기사 흑사병, 고대 제국들이 무너지고 세계는 각자 도생 시기로 들어갑니다. 유럽 기독교 중심의 중세, 왕보다 교황이 더 센 시대예요. 교황이 왕한테 너 파문이야 하면 왕이 무릎 꿇었거든요. 십자군 전쟁, 영주와 농노체제, 기사도, 성당 건축, 이 모든 게 중세 유럽의 키워드입니다. 이슬람 세계 황금기, 같은 시기 이슬람 세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유럽보다 훨씬 선진 문명이었어요. 우리가 쓰는 숫자 0도 여기서 나왔고요. 대수학 알게브라도 아랍어에서 온 거예요. 중국 기술의 시대. 중국에서는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기술과 무역이 폭발합니다.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 세계를 바꾼 4대 발명이 다 이때 나와요. 몽골 제국, 13세기 전 세계를 뒤흔든 폭풍이 옵니다. 바로 몽골. 칭기즈칸과 그 후손들이 유라시아 거의 전체를 정복하면서 중국, 중동, 유럽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몽골은 무섭긴 했지만 덕분에 실크로드가 완전히 열렸어요. 흑사병. 그런데 14세기 재앙이 옵니다. 흑사병. 유럽 인구 13이 사망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3명 중 1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육부 근대의 시작. 자, 이제 유럽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인간이 중심이다. 중세 내내 신이 전부였던 유럽이 다시 인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예술이 폭발하고 과학과 철학이 부활합니다. 대항해 시대. 15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바다로 나갑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열고 세계는 처음으로 진짜 하나로 연결됩니다. 근데 동시에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죠. 원주민들에겐 재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교회가 면죄부 팔아먹는 거 이상하지 않냐고 문제 제기합니다. 가톨릭 vs 프로테스탄트. 중세교회의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갈릴러 지구가 돈다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세상은 신의 뜻에서 세상은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7부 산업혁명 게임 체인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기계 생산, 공장 시스템, 증기기관, 철도, 도시화, 자본주의 확립. 이제 국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산업력이 결정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 나라들이 산업혁명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세계 패권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팔부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19세기 후반 전 세계가 식민지 쟁탈전에 돌입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거의 모든 땅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폭발한 게 1차 세계대전. 세계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참호전, 독가스, 수백만 명의 사망자. 전쟁 후 패권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나치, 유대인 학살, 원자폭탄, 태평양 전쟁. 전쟁이 끝나고 세계 질서는 완전히 새로 짜입니다. 쿠바 냉전 시대 2339, 11639.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둘로 갈라집니다. 자본주의 진영 미국, 공산주의 진영 소련. 이 둘은 직접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 곳곳에서 대리전을 벌입니다. 한반도 전쟁, 베트남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세계는 늘 핵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죠.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냉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10부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폭발적으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보급, 스마트폰 혁명, 글로벌 경제 통합, 인공지능 시대 개막. 근데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해요. 양극화, 기후위기, 지정학 충돌, 미중 패권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세계사의 핵심 축이 될 겁니다. 엔딩. 자, 여기까지가 세계사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모든 사건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세계사를 한 번에 정리해보면 결국 뭐냐면요. 인류가 더 큰 협력과 더 큰 갈등을 반복하며 확장해온 과정.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충돌을 통해 계속 변화하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큰 지도를 그려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신화, 신과 인간, 운명과 모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막상 제대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그리스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세계, 인간과 영웅의 모험, 사랑과 질투, 그리고 운명까지 그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혼돈에서 시작된 세계. 그리스 신화의 시작은 혼돈, 카오스에서부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무 질서도 없는 상태죠. 혼돈 속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 지하 세계의 타르타로스,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가 태어납니다. 가이아는 스스로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결합해 티탄이라는 신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로노스와 레아가 중요한데요.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타도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언이 있었죠. 너도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기리라. 크로노스는 태어나는 자식들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다행히 레아는 막내 아들 즈스를 몰래 숨기고 키워 결국 크로노스를 무찌르게 합니다. 이렇게 즈스가 올림포스의 왕이 되는 거죠. 2. 올림포스 12신과 그 세계. 즈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은 인간과 자연, 운명을 관장합니다. 잠깐 12신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즈스는 하늘과 번개의 신이자 신들의 왕입니다. 그의 아내이자 결혼과 가족의 여신 헤라는 질투와 복수의 상징이죠. 바다와 지진, 말을 다스리는 포세이돈, 죽음과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 지혜와 전쟁, 기술의 여신 아테나, 음악과 태양의 신 아폴론,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 아레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장인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신들의 전령이자 상업과 도둑의 신 헤르메스, 그리고 포도주와 광란의 신 디오니소스까지. 이 신들은 인간 세계에 직접 개입하며 사랑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도 인간 삶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3.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종종 신들의 시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운명과 신의 뜻입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도전은 신의 분노를 불러오죠. 예를 들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신들이 만든 판도라가 상자를 열면서 온갖 재앙이 세상에 퍼지지만 마지막에 희망만 남습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선택과 책임 그리고 희망이 함께 주어진다는 교훈이죠. 또 프로메테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티탄으로 신들의 권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형벌을 받습니다. 사랑과 슬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이야기로는 오르푸스와 의리디케가 있습니다. 죽은 아내를 되살리려 하지만 끝내 운명을 이기지 못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4. 영웅의 모험.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과 신의 경쟁이 생깁니다. 헤라클레스, 아르세스, 페르세스, 오디시스가 대표적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신의 아들이지만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며 인간과 신의 세계를 넘나듭니다. 페르세스는 메두사를 물리치고 영광을 얻습니다. 테스스는 미노타우루스를 퇴치하며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죠. 오디세스는 트로이 전쟁 후 귀향하는 동안 수많은 모험과 유혹을 겪으며 인간 지혜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이 영웅들의 이야기는 용기, 희생, 사랑, 지혜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사랑과 변신. 그리스 신화에는 사랑과 질투, 변신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들은 사랑에 빠지거나 인간을 벌하기 위해 동물, 나무, 별로 바꾸기도 하죠. 다프네와 아폴론이 사랑한 다프네는 도망치다 월계수나무로 변신합니다. 이카루스와 다이달로스 인간의 욕망과 한계, 경계의 상징입니다. 태양에 가까이 날다가 날개가 녹아 추락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감정과 도덕적 교훈,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6. 운명과 자유.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은 신조차 피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인간과 신 모두 운명 앞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플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 세 여신이 인간의 생명을 실처럼 잡고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영웅들의 갈등, 인간의 도전과 사랑, 복수와 희생은 모두 이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이렇게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 선택과 결과, 도덕적 교훈을 이야기 속에 녹여놓았습니다. 7. 그리스 신화의 현대적 의해.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윤리, 사회, 자연과 우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자 문화적 상징 체계입니다. 문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전쟁과 모험, 인간과 신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술 조각과 회화, 건축에서도 신화 속 장면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를 도덕과 인간 본성 연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현대 문화, 영화, 게임, 소설에서도 영웅과 신, 모험의 주제로 재해석되고 있죠. 그리스 신화는 오늘날에도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8쯤 마무리. 정리하자면 그리스 신화는 신과 인간, 운명과 자유, 사랑과 복수, 모험과 지혜를 담은 종합적 인간 드라마입니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 삶과 죽음, 선택과 결과, 용기와 희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과 사회,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 깊은 거울이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의 핵심을 쭉 살펴봤습니다. 읽다 보면 영웅들의 모험만큼이나 우리의 상상력도 함께 여행하게 되는 느낌이죠. 다음 시간에는 신화 속 영웅들의 구체적인 모험 이야기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 AI 시대. 소비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예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심지어 물건 하나를 사는 방식까지도요. 그 중심에 바로 AI가 있습니다. 챗 GPT, 미드저니, 각종 AI 툴들. 이제 AI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인간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0가지 트렌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변화들이고 2026년에는 우리 일상의 표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트렌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Human in the Loop, Human in the Loop. 첫 번째 트렌드는 Human in the Loop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AI가 이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하고 심지어 전략까지 짜주죠. 그럼 이제 사람은 필요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AI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바로 최종 판단과 의미 부여죠. 예를 들어볼게요. AI가 보고서를 99% 완성했다고 쳐요. 데이터 정리하고 그래프 만들고 심지어 초안까지 작성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정말 중요한 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지막에 사람이 봐야 해요. 맥락이 맞는지,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지,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만한지, 어떤 톤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이런 건 AI가 절대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휴먼 인 더 루프란 바로 이거예요. AI가 일의 대부분을 처리하지만 인간이 루프 안에 들어가서 최종 검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지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중요해져요. 당신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나요? AI가 놓친 부분을 당신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2026년의 핵심 경쟁력은 이거예요. AI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의 결과물을 제대로 해석하고 보완하는 능력. 이게 진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도구를 제공하고 인간은 지혜를 더하는 거죠. 이 협력 관계가 2026년의 표준이 될 겁니다. Don't feel economy, feel economy? 두 번째 트렌드, 필코노미입니다. feel과 economy의 합성어예요. 감정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뭔가를 살 때 이런 걸 따졌죠. 성능이 좋나? 가격이 적당한가? 품질은 괜찮나?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사면 기분이 좋을까? 이 브랜드는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인가? 이 경험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게 소비의 핵심 기준이 됐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래요. 경제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스트레스는 끝이 없고 이럴 때 사람들은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돈을 씁니다. 실제로 보세요. 카페에서 비싼 커피 한 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이 말라서? 아니죠. 기분 전환이에요.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잠깐이라도 여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명품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품질도 좋지만 그걸 들었을 때 느껴지는 자존감, 그 브랜드가 주는 감정적 만족감이 더 중요해요. 2026년에는 이 흐름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감정 케어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심리 상담 앱, 명상 플랫폼, 감정 일기 서비스, 기분 좋아지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됩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만 팔아서는 안 돼요. 감정을 팔아야 해요. 우리 제품을 쓰면 당신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6년은 기분이 곧 소비다라는 말이 딱 맞는 시대예요. 감정에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SEAM, Zero Click, Zero Click. 세 번째는 제로 클릭이에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택의 과정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를 사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검색하고 비교하고 리뷰 보고 고민하고 클릭하고. 근데 2026년에는 이 과정이 대부분 생략됩니다.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하기도 전에 AI가 먼저 추천해줘요. 이거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비 온대요. 우산 챙기시고 이 제품 어때요? 이렇게요. 클릭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는 시대. 실제로 아마존은 이미 예측 배송이라는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고객이 주문하기도 전에 미리 근처 물류센터로 물건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문하면 몇 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죠. 이게 편한가요? 엄청 편해요. 근데 동시에 약간 무서워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AI가 선택해 주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26년의 소비는 제로 클릭이 표준이 됩니다. 불필요한 선택 피로가 사라지고 개인은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돼요.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Not Radical Radico요. 네 번째 트렌드는 레디코어입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자 마인드셋이에요. 요즘 세상 정말 예측 불가능하죠.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기후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사회는 불안정하고 이런 시대에는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아요. 레디코어는 말 그대로 레디를 핵심 코어로 삼는 거예요.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체력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몸.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둘째, 마인드셋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정신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셋째, 재정적 안전장치예요. 비상금, 다양한 수입원, 리스크 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넷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계속 배워야 해요.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다섯째, 위기 대응력이에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디코어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이런 걸 해요. 아침 루틴이 확실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책을 읽고 위기 상황을 대비한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2026년은 준비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예요. 같은 위기가 와도 준비된 사람은 기회로 만들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무너져요. 지금부터라도 레디코어 마인드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or AX 조직의 AI 전환. 다섯 번째는 AX 조직입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예요. 조직이 AI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근데 단순히 AI 툴 몇 개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2026년의 조직은 이렇게 변해요. 첫째, 보고 체계가 엄청 단순해져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AI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니까 굳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둘째, 조직이 수평적으로 변해요. 위계보다는 협업이 중요해지고 직급보다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셋째, 팀 구성이 유연해져요.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다가 끝나면 흩어지고 고정된 부서보다는 유동적인 팀이 많아져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아는 사람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답은 AI가 찾아줘요. 이제는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문제를 정의할 줄 아는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작년 매출이 얼마였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답은 AI가 1초 만에 찾아줘요. 진짜 유능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작년 매출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뭘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이게 2026년의 핵심 인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해요. 정답을 외우지 말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 이게 미래의 핵심 역량입니다. 6. Pixelated Life, Pixel Life. 여섯 번째는 픽셀 라이프예요. 삶이 픽셀처럼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 콘텐츠 소비 패턴 보세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전부 짧죠? 15초, 30초, 1분. 길어봤자 3분이에요. 긴 영상은 안 봐요. 집중력이 짧아진 게 아니라 자극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제 삶 전체로 확장됐어요. 사람들은 긴 경험보다 짧고 강렬한 순간을 더 선호해요. 여행도 그래요. 예전에는 한 곳에서 일주일씩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루에 여러 곳을 돌아다녀요.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고 다음 장소로. 깊이보다는 넓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만나는 친구보다 짧지만 강렬한 만남. 카톡으로 빠르게 소통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소비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지속적인 만족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상품과 서비스가 잘 팔려요. 짧은 시간에 확실한 만족을 주는 것, 빠르게 체험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순간적으로 기분을 확 끌어올리는 것. 팝업 스토어가 인기 있는 이유도 이거예요. 한정된 시간, 특별한 경험, 강렬한 인상, 그리고 끝. 이게 지금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픽셀 라이프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프라이스 디코딩, 프라이스 디코딩? 일곱 번째는 프라이스 디코딩이에요. 가격 해독이라는 뜻인데요. 예전 소비자들은 가격표를 그냥 봤어요. 오, 이거 3만 원이네. 살까 말까? 이 정도였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3만 원이지? 원가가 얼만데? 유통 마진은 얼마나 붙은 거지? 이 브랜드는 왜 더 비싸?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건가? 이렇게 가격을 분해해서 봐요. 가격 구조 전체를 분석하는 거죠. 특히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원가 분석, 이거 사지 마세요, 가성비 최고 제품, 이런 콘텐츠가 넘쳐나요. 소비자들이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함부로 가격을 정할 수 없어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가격이 합리적이구나 라고 느껴야 사요. 투명성이 핵심이에요. 우리 제품은 이런 원료를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 가격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들 보면 다 투명해요. 원가 공개하고 제조 과정 보여주고 왜 이 가격인지 설명해요. 소비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죠. 2026년의 소비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직한 가격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편법이나 과장은 바로 들통나요.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에는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에요. PAL Health Intelligence HQ 건강지능. 여덟 번째는 건강지능 HQ입니다. Health Quotient의 약자예요. 우리 IQ는 알죠? 지능지수. EQ도 알아요? 감성지수. 그럼 HQ는 뭐냐? 건강지수예요.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죠. 이제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HQ가 높은 사람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첫째,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해요.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넘치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둘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요.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 운동하면 일주일에 10kg 빠진다. 이런 거 안 믿어요. 셋째,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읽어요. 요즘 내가 피곤한 이유가 뭘까? 이 통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자기 몸과 대화할 줄 알아요. 넷째, 운동, 영양, 수면, 회복을 균형 있게 관리해요.
한쪽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요. 2026년에는 건강 관리가 필수 교양이 돼요. 직장에서도 HQ 높은 사람을 선호해요. 왜냐면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HQ가 높으면 의료비를 아낄 수 있어요. 미리미리 관리하면 큰 병 안 걸리잖아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건강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HQ를 높이는 게 2026년의 필수 과제예요. 9. 1.5가구 연결과 독립의 균형. 아홉 번째는 1.5가구예요. 숫자가 좀 이상하죠? 1인 가구도 아니고 2인 가구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묘해요. 완전히 혼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군가와 24시간 함께 살고 싶지도 않아요. 외로움은 싫은데 너무 얽매이는 것도 싫어요. 필요할 때는 연결되고 싶고 필요 없을 때는 독립적이고 싶은 거죠. 1.5가구가 바로 이거예요. 선택적 연결, 유연한 관계, 느슨한 공동체.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해요. 같은 건물에 살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을 쓰는 커플,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모이는 형태, 공유주택에서 개인 공간은 확실히 지키면서 공용 공간만 함께 쓰는 것, 연인이지만 따로 사는 LAT Living Apart Together 관계, 이런 게 다 1.5가구예요.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현대인의 딜레마 때문이에요. 혼자는 외롭고 같이 살면 답답하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2026년에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보편화될 거예요. 주거 형태도 여기에 맞춰서 변할 거고요. 완전히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1.5가구는 현대인의 외로움과 자유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가 편하세요? 근본이즘 기본으로의 회귀.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 근본이즘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 미래 얘기했잖아요. AI, 기술, 변화. 근데 마지막은 정반대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근본을 찾기 시작해요. 변하지 않는 가치, 몸에 밴 원칙, 전통적인 지혜, 기초 체력, 기본이 있는 삶. 왜 이런 흐름이 생겼을까요?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요. 어제 나온 기술이 오늘 구식이 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변화가 빠르면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나 혼자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거 따라잡으려면 평생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으로 불변의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유행 따라가지 않고 내 스타일 확실히 하기, 최신 기술보다 기본기 탄탄히 다지기, 복잡한 건강법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현란한 마케팅보다 진짜 실력, SNS 인기보다 진심 어린 관계, 이런 거예요. 화려함보다 본질, 트렌드보다 원칙, 빠름보다 깊이. 2026년에는 이런 흐름이 강해져요. 복잡함을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빠른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필요한 거죠. 명품 브랜드들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도 이거예요. 트렌드를 쫓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그게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유행 따라가느라 정신없는 사람보다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더 성공해요. 2026년에는 이 근본이즘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거예요. 최신 트렌드를 쫓으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 나만의 근본을 단단히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여기까지 2026년의 10대 소비 트렌드를 함께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 아닌가요? 사실 이 10가지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고 2026년이 되면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더 중요해진다.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AI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영역이에요. 최종 판단, 감정, 의미 부여, 원칙,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첫째,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 되세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세요. 근데 AI에게 모든 걸 맡기지는 마세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둘째, 나만의 인간적 강점을 단단히 가꾸세요. AI가 절대 못하는 것, 당신만 할 수 있는 것을 키우세요. 그게 뭔지 고민해보세요. 공감 능력일 수도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일 수도 있어요. 셋째, 감정을 소중히 다루세요. 필코노미 시대예요.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앞으로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넷째, 준비하세요. 레디코어 마인드로 살아가세요. 체력, 정신력, 재정, 학습 능력. 이 네 가지를 꾸준히 관리하세요. 준비된 사람은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HQ를 높이세요. 건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능력이에요.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여섯째, 가격 구조를 이해하세요. 프라이스 디코딩 능력을 키우세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 브랜드의 마케팅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눈을 가지세요. 일곱째, 관계의 균형을 찾으세요. 너무 혼자도 말고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1.5가구처럼 유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외롭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삶. 여덟째, 근본을 지키세요. 유행은 바뀌어도 당신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게 변화를 받아들이되 당신의 정체성은 단단히 지키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2026년 아니 그 이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모든 트렌드를 다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 2026년은 도전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시대예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대.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힌트라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데, 비즈니스를 준비하는데, 혹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2026년에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혹은 어떤 게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